네, 7장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인가요? 신호전달, 포스폴라이페즈 C와 칼슘 신호전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다시 이 책, 구독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책을 구입하시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쇽. 네, 포스폴라이페즈 C와 칼슘 신호전달 말씀드릴게요. 포스폴라이페즈 C,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집게를 그려놨죠. 집게를 그려놓은 애들은 되게 얘네들은 뭔가를 자르는 그런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자르는 효소. 그래서 여기 멤브레인에 있죠. 멤브레인에 포스폴라이페이즈 뒤에 무슨 에이즈가 붙으면은 뭐뭐를 분해한다. 그래서 리피드를 분해하니까 라이페이즈인데 포스폴리피드를 분해하니까 이름이 포스폴라이페이즈예요. 그리고 그 분해하는 위치에 따라서 포스폴라이페이즈 C도 있고 D도 있고 뭐 A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세포막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세포막에 존재하면서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포스폴리피드를 자르는 엔자임이 포스폴라이페이즈겠죠. 그죠? 그리고 칼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려고 했는지 혹시 아니 멤브레인을 좀 자세하게 그렸죠. 왜냐하면은 포스폴라이페이즈가 세포막의 인지질, 이렇게 그린 게 세포막의 인지질이죠. 여기 하이드로필릭한 머리 부분과 하이드로포빅한 꼬리 부분, 꼬리 두 개인 콩나물처럼 그리면 이게 인지질이죠. 인지질을 자르기 때문에 인지질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멤브레인을 좀 자세하게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라이간드가 둥둥 떠다니다가 세포 표면에 리셉터에 결합하면 리셉터들이 이렇게 다이머라이제이션, 이량화가 일어나면서 서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경우 서로 왼쪽에 있는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게,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에게 타이로신 잔기에 이렇게 인산을 갖다 붙여주죠. 인산을 시켜요.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요. 그러면은 이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타이로신의 인산화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인지해서 세포 안에서 이 부분이 인산화된 것을 인지하고 와서 결합하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포스폴라이페즈 C, 줄여서 PLC라고 하고, PLC도 PLC 베타하고 감마가 있는데, 특별히 PLC 감마가 요 포스포타이로신과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포스포타이로신과 결합하는 단백질의 특정 부분을 우리가 SH2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SH2 도메인, 그러니까 그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 배울 때도 그룹 2라는 다킹 프로테인이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됐죠. PLC 감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SH2 도메인이 있어서 리셉터에 포스포릴레이션 된 타이로신,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한다. 그렇죠? 그래서 리셉터의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하게 된 PLC 감마는 멤브레인 쪽으로 이동해서 세포질에서 멤브레인 쪽으로 이동해서 멤브레인에서 자기의 타겟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인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4,5 비스포스페이트 PIP2를 잘라요. 어디를 잘라요? 여기를 똑 잘라가지고 자,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4,5 비스포스페이트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 에탄올라민,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포스파티딜 세린 등이 있죠. 그 중에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은 그 양은 좀 적지만 이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스포리피드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멤브레인 인지질 이중막 중에서 세포 바깥쪽이 아닌 세포 안쪽에 주로 존재해서 세포 안쪽에 존재하니까 이 PLC, 포스폴라이페즈 C, 감마가 여기를 똑 자르면 여기를 똑 자르면은 요 글라이세롤에 요 패티시드가 두 개 붙어 있는 요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많으니까 스틸 멤브레인에 계속 존재할 테고 요 부분, 이 머리 부분은 자, 여기 육탄당이 있고 여기 인산이 3개나 붙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4번, 5번에 인산이 3개 붙은 이노시톨 1,4,5 트리스포스페이트가 되어서 얘는 잘라져 나와서 육탄당에 인산이 3개나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물에 잘 녹겠어요. 이 세포질로 녹아서 나오면서 솔루블한 신호전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LC 감마는
세포막에 초청받아서 뭘로 인해서 SH2 도메인으로 인해서 포스포타이로신과 결합하면서 세포막 쪽으로 올라가서 세포막의 안쪽 인지질 구성성분인 하나인 구성성분 중 하나인 PIP2, PIP2라고 불러요. 잘라서 두 종류의 2차 신호 전달 물질 세컨드 메신저와 인 다이아실글라이세롤 자르면 이 부분은 글라이세롤에 아시릴 그룹 패티시드가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이름은 다이아실글라이세롤 DAG와 2차 신호 전달 물질은 역시 IP3 이노시톨 145 트리포스페이트를 만들어낸다. 얘가 자르는 곳은 바로 여기. 이렇게 PLC 감마에 의해서 생성된 두 가지 2차 신호 전달 물질 중 DAG는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세포막에 남아있고 IP3 이너시톨 145 트리포스페이트는 하이드로필릭함으로 세포질 내부로 확산되어서 퍼진다. 여기서 잠깐 포스포라이페이즈 C의 종류를 볼게요. 포스포라이페이즈 C, 포스포라이페이즈 C 중에서도 포스포라이페이즈 종류, 포스포라이페이즈 좀 전에 봤던 건 포스포라이페이즈 C 감마였죠, 감마.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하는 거. 반면에 똑같은 포스포라이페이즈 C인데 베타가 있어요. 베타 얘는 이 전전 시간에 배웠던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의 한 종류인 G알파 프로테인에 결합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PLC 베타는 나는 RTK,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포스포타이로신에 의해 결합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PLC 베타다. 그래서 PLC 베타는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 그리고 PLC 감마는 멤브레인으로 이동해서 SH2 도메인에 결합하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인지질의 일반적인 모습을 나타낸 거죠. 글라이세롤 있고 글라이세롤 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라고 그러죠. 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걔네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나타낸 거죠. 여기 글라이세롤 있고 여기 패티 애시드 하나와 두 개가 각각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요 머리 부분 그리고 요 1번 탄소에는 여기 머리 부분에 인산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머리 분자 그룹 이노시톨이 붙으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콜린이 붙으면 포스파티딜 콜린,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붙으면 포스파티딜 세린, 에탄올라민이 붙으면 포스파티딜 에탄올라민. 그죠? 요 머리 분자 그룹을 자르는 게 PLC하고 PLD인데 PLC는 PLC 감마와 베타 모두, 포스포라이페이즈 C 베타와 감마 모두 공이 이 부분을 잘라서 인산 그룹이 머리 분자 그룹에 붙어서 나오게 해주고, 반면에 포스포라이페이즈 D는 인산 그룹을 요거를 자르는데 인산기가 요 글리세롤에 붙은 상태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PLD는 약간 밑쪽을 잘라서 포스페이트를 글라이세롤에 백번에 붙어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얘가 만드는 산물 중 하나는 파스파티딕 애시드예요. 자,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얘는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글라이세롤에 요 아시릴 그룹, 패티 애시드가 두 개 붙어 있으니까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반면에 PLD가 여기를 자르면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에 파스페이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스파티딕 애시드라고 해요. 즉,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플러스 파스페이트는 파스파티딕 애시드다. 나 오랜만이지 3장에서 보고 처음인가 세포막 근처에는 저렇게 다양한 포스포라이페이즈가 존재해서 다양한 인지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절단해서 여러 종류의 신호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포스포라이페이즈 A1하고 A2는 각각 여기 인지질, 여기 결합하고 있는 아실 그룹 패티시드 부분을 잘라내는 그러한 효소예요. 자, 그러면은 PLC, 자, PKC가 여기서 무슨 장이에요? PKC,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가 갑자기 등장했죠. 여기서 왜 등장했냐? 자, PLC가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4,5 비스포스페이트 PIP2를 잘라가지고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을 만들게 되면은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브레인에 남아있고 IP3 이노시톨 145 트리포스페이트는 확산되어서 자, 어디로 가냐? 소포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 IP3와 결합하면 열리는 칼슘 채널이 있어요. 우리 세포는 가능한 온갖 에너지를 동원해서 세포질 안에 칼슘 농도를 낮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이용해서 세포 바깥으로 혹은 소포체 안쪽으로 열심히
칼슘을 펌핑 인 혹은 펌핑 아웃해서 세포질 안에 칼슘 농도를 10n-7승 몰라 정도로 굉장히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포 안에서 칼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일종의 비상 신호로 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포스폴라이페즈 C 감마에서 IP3가 생성되게 되면 IP3는 소포체 표면에 있는 IP3 리셉터 칼슘 채널에 결합해서 IP3가 결합하는 순간 이 칼슘 채널이 열려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답답하게 갇혀있던 칼슘 이온들이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된다. 우아 세포질이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칼슘과 다이아실글라이세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두 번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예요. 우리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배웠었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는 단백질 인산화효소 C는 C가 어디서 왔느냐? 칼슘에 의해서 왔어요. 그래서 칼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예요. 물론 PKC,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중에서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칼슘과 관계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발견된 이 친구들이 칼슘에 의존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통틀어서 PKC라고 부르고 굳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 다이아실글라이세롤이 생성되면은 세포막으로 이동해서 다이아실글라이세롤과 결합해서 활성화되고 칼슘도 있어야지 활성화된다. 그래서 PKC라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라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칼슘과 다이아실글라이세롤이 있어야 활성화되므로 PLC가 먼저 다이아실글라이세롤을 만들어주고 IP3를 통해서 칼슘의 농도를 높이는 것이 PKC 활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KC 말고도 세포 안에서는 칼슘 농도의 증가에 의해 활성화되는 수많은 효소가 있으므로 그 효소의 활성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칼슘 농도를 적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세포는 평소에 ATP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해서 세포질 내에 칼슘 농도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자,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PKA에 이어서 칼슘과 다이아실글라이세롤에 의해 활성화되는 PKC를 앞에 이어서 만났지. PKC의 활성은 세포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는 PKC를 아무 때나 활성화시키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성화시켜야 돼. 지금까지 배우는 모든 신호전달들이, 앞으로 배울 모든 신호전달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성화되어야 해요. 위에 정신차린 대학원생이 얘기했듯이 칼슘 농도의 증가는 꼭 필요할 때만 잠깐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평소 세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포 안의 칼슘 농도를 10n-7승 몰라 정도로 유지한다. 굉장히 낮은 농도죠. 그렇죠? 바깥의 농도보다 10만 배 정도 낮은 농도이다. 세포는 ATP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칼슘 능동수송, 액티브 트랜스포터하여 세포 밖으로 방출하거나 소포체 안에 가두어 놓는다.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칼슘은 다시 불러들이기 쉽지 않으니 소포체 안에 저장한 칼슘을 유사시에 사용한다. 그렇죠? 세포 밖에 있는 게 다시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세포 안에 칼슘 농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고, 뭐 이렇게 동영상인가? 이 초록색 형광이 칼슘과 결합해서 형광을 내는 그러한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주면 세포 안에 칼슘 농도를 실시간적으로 모니터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막 높아졌다 낮았다 막 이렇게 떨리죠. 이렇게 파동을 보이듯이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경세포의 경우 같은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데 PKC의 활성에 칼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PKC 말고도 칼슘에 의존적으로 활성화되는 세포 안에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칼모듈린이라는 그러한 효소예요. 그러한 단백질이에요. 앞에서 PLC에 의해 만들어진 다이아실글라이세롤과 IP3가 소포체로부터 끌어낸 칼슘에 의해서 PKC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배웠죠. PKC뿐만 아니라 칼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많은 세포 내 단백질들이 칼모듈린, 이름 앞에 캘이 붙으면은 칼슘과 관련된 단백질이에요. 뭐 칼시네우린, 뭐 칼로티큘린, 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인데 다 칼슘과 결합하는 칼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단백질들이 대개 이름 앞에 CAL이 붙어요. 칼모듈린이라는 칼슘 결합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PLC IP3에 의해서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캘모듈린이 간접적으로 다른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자, 캘모듈린은 평소에 칼슘이 결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뭐 S자 형태로 생겼다가, 자, 여기 보시면 오목한 장소가 네 군데 있죠. 여기에 칼슘을 각각 여기 두 개씩 결합해요. 그래서 칼슘 결합하면 모양이 이러한 S자에서 디귿자로 바뀌게 돼요. 칼슘 네발 장진 완료.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활성화된다? IP3가 리셉터에 결합해서 칼슘이 릴리스되면 칼슘이 결합해서 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캘모듈린이 세포질의 칼슘 농도가 10-7승에서 10-6승 몰라 정도 10배 정도 증가하게 되면은 칼슘이 캘모듈린에 결합해서 CAM이라고 쓰고 캘모듈린이라고 읽는다. 캘모듈린에 결합해서 캘모듈린이 활성화된다. 자, 캘모듈린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캘모듈린에 반응해서 활성화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가 있어요. 여기 이름이 캠카이네이즈 2, 칼슘 캘모듈린 카이네이즈. 칼슘과 캘모듈린이 있어야지 활성화되는 애. 평소에 자고 있어요. 그죠? 자고 있는데 캘모듈린이 칼슘을 결합하고 가서 활성화시키러 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캘모듈린이 이렇게 끌어안아서 얘를 휘 감아요. 그러면 이제 캘모듈린 카이네이즈 2가 활성화되는 거죠. 드디어 힘난다. 얘가 또 무슨 일을 할까? 얘도 역시 카이네이즈니까 다른 단백질을 파스포릴레이션 시키겠죠. 그래서 칼슘 캘모듈린 카이네이즈 2는 크랩과 같은 전사이자, 아까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pKa에 의해서도 인산화되어서 활성화되는 그러한 전사인사죠. 얘 이외에도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관여하고 학습 및 기억에도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칼슘 캘모듈린은 캠카이네이즈 2 말고도 많은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마이오신,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마르크스 P68 이런 단백질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캘모듈린에 의해서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PLC 배울 때 PKC를 잠깐 배웠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이아실글라이세롤과 결합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이아실글라이세롤을 결합하고 역시 칼슘에 결합해서 활성화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앞에서 PLC에 의해서 생성된 DAG, 다이아실글라이세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PKC에 대해서 배웠지. PKC는 C는 칼슘을 의미해 PKA는 사이클릭 AMP에서 왔지. 교수님 그런데 모든 PKC가 다 칼슘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나오네요. 맞아요. PKC가 처음에는 칼슘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름을 PKC라고 붙였는데, 그래서 PKC와 기존의 칼슘에 의존적으로 활성이 조절되는 PKC와 아미노산 서열이 비슷한 놈들을, 비슷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를 다 PKC라고 붙여서 여러 가지 이름을 PKC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막 붙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열은 비슷한데, 그죠? 생긴 건 비슷한데 얘네들이 성질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PKC를 이렇게 전형적인 PKC, 컨벤셔널 PKC, 그리고 진기한 PKC, 너블 PKC, 그리고 비전형적인 PKC, 에이티피컬 PKC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컨벤셔널 PKC의 경우에 PKC 알파, 베타 1, 베타 2, 그리고 PKC 감마. 이거 책 1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가 제가 델타라고 오타를 쳤는데 감마가 맞아요. 그리고 너블 PKC는 PKC 델타, 입실론, 에타, 세타 여기 그릭 레터 읽는 방법 써놨어요. 그리고 에이티피컬 PKC는 PKC 제타, PKC 이오타, PKC 람다 이런 것들이 비전형적인 PKC에서 이거 전화가 잘 안 오는데 강의 녹화만 하면 전화가 자꾸 오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PKC를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컨벤셔널 PKC는 다이아실글라이세롤과 칼슘,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인지질인 파스파티딜세린이 있어야지. 물론 다이아실글라이세롤하고 칼슘만 있어도 활성화되는데 또 하나의 인지질인 파스파티딜세린만 있으면 완벽하게 100%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스파티딜세린도 역시 멤브레인 인지질 이중막 중에서 이 안쪽, 바깥쪽하고 안쪽 중에서 안쪽에 많이 존재해요. 파스파티딜세린도. 왜? PK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건 모르죠. PK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파스파티딜세린이 안쪽에 많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포스파티딜세린이 안쪽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PKC가 거기 붙어서 활성화되는지 그건 모르죠. 어쨌든 포스파티딜세린도 PKC, 컨벤셔널 PKC를 fully activation, 완전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반면에 너블 PKC, PKC 델타, 입실론, 에타, 세타 이런 애들은 다이아실 글라이콜만 필요하고 칼슘은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 찐따 같은 이상한 비전형적인 atypical PKC에는 칼슘, 다이아실 글라이콜을 모두 필요 없다. 그래도 관리상 PKC라 부른다. PKC도 PKA처럼 세린, 트레오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야. 세린하고 트레오닌은 그 아미노산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대개 세린을 인산화시키는 인산화 요소는 트레오닌도 인산화시킬 수 있고, 반면에 타이로신은 여기 벤젠 링이 있어서 세린하고 트레오닌하고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별도로 따로 세린, 트레오닌 카이네이즈와 다른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PKC가 인산화시키는 단백질 중 유명한 것들은 밑에 있다. 마르크스라는 프로테인, 뭐 맵카이네이즈도 역시 PKC에 의해서 인산화돼요. 맵카이네이즈, 카이네이즈 말고도 아이카파비라는 놈도, 그리고 라프, 재밌죠? 라프. 맵카이네이즈도 얘도 역시 PKC에 의해서 인산화되기도 해요. 물론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참 생명과학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모든 현상들이 모든 세포 종류와 모든 생명체에서 다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그때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나온 것들은 되게 그 중에서도 많이 거의 정설로 굳어진 것만 교과서에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EGF 리셉터의 경우도 뭐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이 주로 일어나지만 타이로신 말고 세린, 트레오닌도 PKC에 의해서 인산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거니까 뭐 의심할 필요는 없고 이걸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PKC가 인산화시키면 세포에 어떤 기능이 활성화될까? 자, 첫 번째, 리셉터 디센시타이제이션. 예를 들어서 어떠한 리셉터의 경우에 뭐 라이간드가 결합하면은 포스포타이로신이 인산화돼가지고 밑으로 신호를 마구마구 전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PKC가 어쩌다 활성화돼서 PKC가 거꾸로 이 리셉터에 세린이나 트레오닌을 인산화시키면 리셉터가 이 라이간드에 대한 어피니티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KD 값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리셉터 디센시타이제이션, 둔감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수용체가 라이간드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 전사 조절, 세포 성장 조절, 면역 반응 조절 등 다양하다. 세포 타입, 즉 세포 종류에 따라서 PKC의 활성화가 서로 다른 반응을 유도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자,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도 배웠고 C도 배웠으니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B, 다음번에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B, AKT라고 더 많이 부르죠. 물론 이걸 ACT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AKT, 시그널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죠.